8년간 의사가 되도록 뒷바라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혼 통보였습니다. 3년 후 그는 겁에 질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작은 월세방 부엌에서 마늘과 생강 볶는 냄새가 갓 지은 밥 냄새와 어우러져 퍼져나갔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윤서연에게 하루는 이미 1시간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이며 채소를 썰고 양념을 다지고 수십 개의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았다. 이곳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한 이 가정식 도시락 사업은 지난 8년간 남편 강지훈의 두꺼운 의학 서적과 비싼 학비를 대주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희생과 동의어였다. 또래 친구들이 월급으로 새 가방을 사거나 여행을 떠날 때 서연은 지훈의 미래에 투자했다. 모든 수익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 청진기, 의학 전문 서적, 혹은 지훈이 집에서 공부하다 지칠 때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모아두었다. 거실 구석 책상, 희미한 등불 아래 해부학 책 위로 지훈의 지친 얼굴이 숙여져 있었다. 잠든 순간에도 그의 미간은 복잡한 라틴어 이름을 외우는 듯 찌푸려져 있었다.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가가 책상 한편에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놓았다.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긴장한 지훈의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항상 효과가 있었던 국화, 대추, 그리고 약간의 박하를 섞어 만든 특별한 차였다. 여보, 좀 쉬어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훈은 잠에서 깨어났고 잠이 부족해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다. 아, 서연아. 미안, 또 잠들었네. 그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고마워. 당신이 타준 차를 마셔야 머리가 맑아져.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다. 일단 마셔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요. 도시락은 다 싸놨어요. 지훈은 등불 아래 창백해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그를 찔렀지만 그는 곧 약속으로 그 감정을 덮었다. 조금만 더, 서연아, 맹세할게. 내가 의사만 되면 당신 더는 이렇게 고생 안 시킬 거야. 등 아픈 이 좁은 부엌이 아니라 아주 넓은 부엌이 있는 집을 사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약속은 매일 새벽 그녀를 일으키는 연료였고 무거운 냄비를 들게 하는 힘이었으며 까다로운 고객의 불평을 참아내는 인내심의 원천이었다. 8년의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웅장한 대학 강당은 서연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높은 천장, 벨벳 의자, 그리고 비싼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석밭에 떨어진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직접 만든 소박한 면 원피스를 매만졌다. 그녀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옷이었다. 옆자리에서는 졸업생 부모들이 자녀의 유럽 여행 계획이나 새로 사줄 자동차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핸드백만 꼭 줄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이름이 단상 위로 불리는 순간 그 모든 위축감은 사라졌다. 그녀는 남편이 졸업가운을 입고 최우등, 졸업생 어깨띠를 두른 채 위풍당당하게 의사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감격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결과였다. 그녀의 피로, 그녀의 땀, 그 모든 것이 지훈이 꿈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보상받았다. 그들 둘의 꿈이었다. 이어진 축하 파티는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이제 관심의 중심이 된 지훈은 금세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둘러싸였다. 서연은 그를 따르려 했지만 항상 몇 걸음 뒤처졌다. 그들의 대화, 국제의학 저널이나 해외 전문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다. 지훈 군, 축하하네. 한 중년 남성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딸, 유라일세.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감탄하며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다른 눈빛으로 서연에게 향했다. 아, 이쪽이 부인? 유라가 물었다. 미소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집에서 작은 가정식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갑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느껴졌다. 아, 도시락 사업이요. 유라가 되뇌었다. 그녀의 억양은 어딘가 무미건조했다. 대단하시네요. 사업할 시간도 있으시고. 칭찬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그 안에 가시가 있다고 느꼈다. 지훈은 약간 안절부절못하는 듯했다. 서연이가 그동안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의 말은 자랑스러운 소개라기보다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내내 서연은 대부분 구석에 서서 새로운 무리와 어울려 환하게 웃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들 사이에 너무나 쉽게 섞여들었고 마치 그 세계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넓은 부엌에 대한 지훈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고 그 자리에는 그들 사이에 세워지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벽이 대신했다. 도시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병원의 인턴이라는 지위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훈을 변화시켰다. 그는 당직 때문이 아니라 교수와의 저녁 식사나 동료, 레지던트들과의 모임 때문에 더 늦게 귀가했다. 그의 셔츠에서는 종종 그녀의 것이 아닌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사소한 비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아, 음식할 때 양념 좀 적게 쓰면 안 될까? 집에 온통 마늘 냄새가 배잖아. 친구라도 갑자기 들르면 창피하다고. 어느 날 그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서연의 마음은 베이는 듯했다. 한때 그녀의 노력을 상징했던 마늘 냄새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또 다른 날 서연이 새로 만든 도시락 전단지를 보여주자 지훈은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디자인이 촌스럽네. 언제까지 그런 힘든 일 할 거야? 내 친구들 안에는 사교계 명사, 디자이너, 사업가인데 요리사가 아니라고. 서연은 버티려고 애썼다.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로 서양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모아둔 돈을 털어 새 옷 몇 벌을 사며 지훈의 새로운 세계에 맞춰보려 했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보이지 않는 듯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훈이 그녀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거부했을 때였다. 유라랑 친구들이랑 밖에서 저녁 약속 있어. 중요한 교수님 소개해준대. 하지만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다 해놨는데. 서연이 힘없이 말했다. 다음부턴 요리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지훈이 쏘아붙였다. 내 세상이 아직도 예전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이제 지켜야 할 이미지가 있다고. 그날 밤 서연은 식어가는 반찬들과 함께 식탁에 홀로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식어가는 것이 음식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8년간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지켜온 결혼 생활도 식어가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벽은 더 이상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심연이 되어버렸다. 꺼져가는 희망의 마지막 불씨를 안고 서연은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사라진 온기를 되찾고 싶었다. 그날은 그들이 처음 만난 지 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갈비찜을 만들었다. 연애 시절 지훈에게 처음으로 해준 음식이었다. 지훈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음식. 적어도 예전에 지훈은 그렇게 말했었다. 그녀는 식탁에 촛불을 켜고 이웃집 마당에서 꺾어온 카네이션 한 송이를 놓았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소박하지만 사랑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지훈은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아름답게 차려진 식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여보, 기념일 축하해요. 서연이 조용히 인사했다.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갈비찜 했는데 앉아봐,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의 가슴 두근거림은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순순히 자리에 앉았다. 지훈은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온기를 잃어가는 갈비찜 접시 바로 옆이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평가와 거리감으로 가득 찬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다. 법원에 우리 이혼 소송 서류 접수했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왜요? 떨리는 입술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다. 지훈은 마치 어리석은 아이에게 설명하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를 봐, 서연아. 나를 보고 당신을 봐. 그는 침묵으로 서연을 고문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마지막 못을 박는 문장을 내뱉었. 서연의 귓가에 영원히 맴돌게 될 문장이었다. 우린 이제 격이 맞지 않아. 서연아, 난 너처럼 평범한 아내가 창피해. 갈비찜은 이제 목구멍에서 독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의 촛불은 형체 없이 녹아내리는 그녀의 심장처럼 녹아내렸다. 법정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가장 무난한 옷을 입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원치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반대편에는 지훈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다. 지훈에게 이것은 빛나는 새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했다. 서연에게는 자신의 8년 인생에 대한 장례식이었다. 판사가 그들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 서연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홀로 법원 건물을 나섰다. 발걸음은 단호했고 등은 꼿꼿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틀 만에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피와 땀으로 일군 도시락 가게는 직원 중 한 명에게 헐값에 넘겼다. 그녀는 단지 비법 레시피만은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쌌다. 꼭 필요한 옷가지 몇 벌,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약초 레시피 책 몇 권, 그리고 남은 저축 약간이 전부였다. 결혼사진, 가구, 지훈에 대한 모든 추억을 그 월세방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상처와 남은 자존심만을 챙겼다. 그녀는 몇몇 친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나 괜찮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제발 찾지 말아줘. 다음날 이른 새벽,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서연은 동쪽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 그녀의 뿌리가 있는 산기슭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버스였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마천루들을 바라보았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그녀의 전남편은 아마도 화려한 새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감고 여정에 자신을 맡겼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조용한 떠남의 시작이었다. 자신의 미래에서 그녀를 지워버린 남자의 그림자로부터 멀리 산산조각 난 삶의 파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의 시작이었다. 십수시간이 걸리는 버스 여행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떠나온 세계는 영혼의 상처를 새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한 시끄럽고 잔인한 콘크리트 정글이었다. 그녀가 향하는 세계는 젖은 흙과 나무잎 향기를 품은 시원한 바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리산 자락의 그 마을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푸르고 고요했으며 마치 느리고 평화로운 자신만의 심장박동을 가진 듯했다.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잠시 서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맑은 공기를 폐 가득 채웠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더 정직하게 흐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 댁은 꽃밭과 약초밭으로 둘러싸인 소박한 목조주택이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의 할머니가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문가에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왔구나, 아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정향유와 제스민 향기가 나는 그 품 안에서 서연의 방어선은 마침내 무너졌다. 8년의 인내, 수개월의 고통,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견뎌야 했던 굴욕감. 그 모든 것이 가슴 아픈 통곡 속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고 몸을 심하게 떨며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짐을 풀어냈다. 할머니는 그저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손녀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됐다.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시간과 흙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없단다. 들어오너라. 따뜻한 물 받아놨다. 그날 밤 서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그녀는 마을의 정적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와 뒷마당 대나무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간 서연은 그저 조용히 지냈다. 툇마루에 앉아 푸른 논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어.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꼈다. 실패한 아내, 평범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였다. 손녀의 텅 빈 눈을 본 할머니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 아침 작은 호미와 바구니를 건넸다. 뒷밭을 돌보지 않은 지 오래됐구나. 잡초가 약초들의 양분을 다 뺏어먹고 있어. 할미 좀 도와다오. 아가. 처음에는 서연도 마지못해 움직였다.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거칠게 잡초를 뽑았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흙이 손가락에 닿는 감촉, 건드렸을 때 퍼지는 민트와 바질 향기, 등을 따스하게 감싸는 아침 햇살. 그 모든 것이 치유처럼 작용하기 시작했다. 잡초를 뽑는 것은 머릿속에 둥지를 튼 나쁜 생각들을 청소하는 것 같았다. 생강과 강황 주변에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키우기 위해 마음을 다시 준비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밭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할머니의 약초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다. 예전에는 지훈을 위해 약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만 펼쳤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읽었다. 그녀는 각각의 식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혈액순환을 돕는 병풀, 간 기능을 보호하는 강황. 예전에 지훈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려내던 바로 그 꽃. 내 손은 약손이다. 아가, 내 어미처럼 말이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약초를 제대로 말리는 법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마음속 쓴맛이 내 손에 담긴 선물을 주께 내버려 두지 말거라. 그 말은 서연을 정신 차리게 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의사의 아내라는 지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뒷마당의 밭은 더 이상 단순한 밭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원이 되었다. 할머니의 손녀가 약초를 잘 다룬다는 소문은 작은 마을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시작은 옆집 아이가 고열과 멈추지 않는 기침으로 고생했을 때였다. 서연은 재빨리 배와 도라지를 갈아 꿀에 섞어 주었다. 이틀 만에 아이의 기침이 멎었다. 그 후에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서연은 생강과 레몬그라스로 찜질약을 만들어 주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활짝 웃으며 돌아와 어젯밤 잠이 지난 1년간 가장 편안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결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다. 고마워하는 이웃들은 보통 자신들의 밭에서 난 고구마, 바나나, 신선한 채소들을 가져다 주었다. 이 진심 어린 교류가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 때문에 필요하고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아기는 배고파 우는데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당귀와 청궁으로 차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또한 책에서 읽은 팁을 공유하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일주일 후 아주머니는 환한 얼굴과 통통한 아기와 함께 돌아왔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받아주세요, 서연 씨. 우리 아기 건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초 가게를 차리시면 대박 날 거예요. 서연은 정중히 돈을 거절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내 기술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아가. 현명한 할머니가 말했다. 돕는 것은 의무지만 선물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한단다.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야. 그날 밤 새로운 용기를 한 줌 얻은 서연은 나무 판자와 숯을 가져왔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두 단어를 썼다. 초록 숨결. 내일 그녀는 이 간판을 집 앞에 걸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립의 시작이었다. 소박했던 나무 간판은 이제 아름답게 조각된 이름표로 바뀌어 깨끗하고 단정한 건물 앞에 걸려 있었다. 초록 숨결, 할머니의 유산. 안으로 들어서는 누구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초 향이 맞이했다. 수십 개의 병에 담긴 약초액, 말린 차십 주머니, 그리고 가루 약재가 담긴 단지들이 나무 선반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3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서연은 다른 사람이었다.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한 개량 한복이었지만 누구든 편안하게 만드는 우아하고 평온한 기운을 발산했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 옅은 흉터만 남았고 그 흉터는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통풍에는 이 약초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아버님. 그녀는 한 손님에게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튀김이나 내장류는 당분간 줄이시고요. 그녀의 가게는 빠르게 성장했다. 처음에는 이웃들만 상대했지만 이제 초록 숨결은 읍내에 단골 손님을 두었고 심지어 문자를 통해 다른 도시에서도 주문을 받았다. 마을 청년 한 명이 그녀의 충실한 배달원이 되어 매일 오후 오토바이로 주문을 배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다고 느끼는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초 전문가였고 사업가였으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치유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남편의 지위나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오후 이제 훨씬 더 넓고 잘 가꿔진 약초밭에 물을 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과거의 폐허위가 아니라 자신 소유의 비옥한 땅 위에 자신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재건했다. 같은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차갑고 최첨단인 수술실에서 강지우는 자신의 세상의 정점에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메스는 완벽한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뇌종양 조직을 분리하고 있었다. 그는 신경외과의 새로운 스타였다. 신의 손, 후배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위층 관람석에서는 그의 약혼녀 유라가 소유욕 넘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라이프스타일 잡지의 헤드라인을 상상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커플, 다음 달에 열릴 그들의 결혼식은 올해의 결혼식이 될 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지우는 과거에 꿈꾸었던 모든 것을 가졌다. 빛나는 경력,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벌가의 약혼녀. 그는 평범했던 과거의 흔적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술팀은 봉합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후는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할 조직 조각을 짚기 위해 핀셋을 들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 터졌다. 처음에는 검지 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그는 핀셋을 더 굳게 잡으려 했다. 하지만 떨림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손에 들린 핀셋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틱, 틱, 틱. 틱.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조수들의 당황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안정적이던 환자의 심장 모니터 그래프가 약간 치솟기 시작했다. 선생님, 한 간호사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속삭였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격렬하게 떨리는 손을 통제하려 했다. 실패였다. 그는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자부심과 부의 원천이었던 그의 손이 그를 배신했다. 그는 마스크 뒤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다. 어시스트, 마무리해. 수술용 핀셋은 힘이 빠진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금속 트레이 위로 떨어졌다. 수술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귀를 찢는 듯 했다. 지훈에게 그 소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폐허 위에 세운 그의 화려한 삶이라는 건물에 첫 균열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화려한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했다. 수술실에서의 사건은 지훈의 상아탑 같은 삶을 무너뜨린 지진이 되었다. 병원 경영진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사건을 덮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문이 감염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신의 손 강지훈은 이제 모든 수술 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되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왕이었던 병원에서 환자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한때 자랑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던 과장이자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았다. 그는 굴욕적인 일련의 검사를 거쳤다. MRI, CT 스캔, 신경전도 검사, 나선을 그리거나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물을 따르는 것 같은 이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간단한 과제들을 해야 했다. 그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마치 그를 파괴하려는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듯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진단은 그가 환자들에게 자주 사용하던 차갑고 비인간적인 의학 용어로 전달되었다. 본태성 떨림이네, 지훈, 군. 그의 선배인 위 박사가 말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가 유발한 것으로 보여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하지만 외과 의사의 경력에는 치명적이지. 지훈은 마음속으로 문장을 완성했다. 치료법은요?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는 절망적으로 들리는 것을 거부했다. 위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베타 차단제나 항경련제를 시도해 볼 수는 있네. 증상을 약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거야. 작업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다시 메스를 잡는 건 솔직히 말해서 지훈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지훈의 세상은 암흑이 되었다. 처방된 약은 약간의 효과만 있었을 뿐 그를 졸리고 집중력을 잃게 만들었다. 현대의학에 평생을 바친 의사가 이제 그 의학 자체에 배신당한 것이다. 현대성과 첨단 기술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안정적인 두 손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처음에는 동정심을 보이던 유라도 점차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지에는 유통기한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 건데, 오빠? 어느 날 밤 그들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요구에 가까웠다. 아빠가 계속 물어보셔. 창피하단 말이야. 다들 수군거려. 나 아프다고, 유라야. 지훈이 받아쳤다.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 바로 그거야. 오빤 의사잖아. 자기 몸은 자기가 고쳐야지. 유라가 소리쳤다. 나는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랑 약혼한 거지.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들어서 손 떠는 남자랑 약혼한 게 아니라고.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이 경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의 사랑과 지지에 대한 환상도 잃었음을 깨달았다. 성공의 정점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는 철저히 혼자였다. 밤은 그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의 소리들을 증폭시키는 정적만이 남았다. 떨어지는 메스 소리, 동료들의 수군거림, 유라의 냉소적인 말투. 그는 비단 이불 위에 힘없이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손이 이제는 수치의 근원이 되었다. 새벽 2시의 정적 속에서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가 의도적으로 묻어두고 잊었던 기억이었다. 대단한 기억이 아니라 그저 소박한 그림이었다. 아직 학생이었던 자신이 두꺼운 책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카페인과 수면 부족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모습. 중요한 문장의 밑줄을 그으려 할 때 손이 약간 떨렸다. 그때 부드러운 손 하나가 그의 옆에 도자기 찻잔을 놓아주었다. 이거 마시고 해요, 여보. 마음이 좀 진정될 거예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치 그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찻잔에서 나던 향기, 꽃과 대추, 민트 향을 기억했다. 그는 그 따뜻한 차를 마신 후 머리가 가벼워지고 관자놀이의 통증이 가라앉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떨리던 손이 다시 안정되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다시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거 무슨 차야, 서연아? 정말 좋다. 그때 그가 물었다.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다.
할머니 비법이에요.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데 좋대요. 그때 그는 그것을 그저 평범한 약차, 아내의 소박한 관심의 한 형태로만 여겼다. 그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것은 그가 떠나고 싶었던 서연의 평범한 세계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제 그 기억이 엄청난 힘으로 그를 덮쳤다. 이 떨림,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몸과 마음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을 때 그 증상은 수년 전 아주 미미한 형태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소박한 약차로 항상 그것을 진정시켰다. 그는 휴식 때문에 나아진 것이 아니었다. 서연의 보살핌 덕분에 안정적이었던 것이다. 지훈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이 가빴다. 베타 차단제도 작업 치료도 아니었다. 해답은 아마도 그가 삶에서 멀리 던져버린 한 여인의 소박한 약차에 있을지도 몰랐다. 거의 죽어가던 희망이 갑자기 그의 안에서 다시 타올랐다. 그 희망은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순진한 낙관론을 가지고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사람 하나 찾는 것쯤은 쉽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첫 단계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나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전화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답받았다. 서연이를 찾는다고요? 미나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3년 만에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 미나 씨, 중요한 일이에요. 서연이랑 꼭 얘기해야 해요. 지호는 그녀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재촉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서연이 버린 후에 걔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딱 한 번 문자 보냈어요. 찾지 말아달라고. 우린 그 부탁 존중했어요. 아마 선생님도 그래야 할 거예요. 전화는 끊어졌다. 첫 번째 좌절이었다. 그는 그들이 살던 옛 월세방을 찾아가 보았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여성이 문을 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이 이전 세입자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저희 여기 산지 1년 됐어요. 선생님, 윤서연이라는 분은 모르는데요. 경비원에게 물어봤지만 그 사람도 바뀐 후였다. 아무도 서연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우는 좌절감을 느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까? 서연에게는 이 도시에 자신 말고는 가까운 가족이 없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패닉에 빠진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일주일 후 결과는 허사였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된 은행 거래 기록도 새로운 전화번호 등록도 소셜미디어 활동도 없었다. 마치 의뢰인의 전 부인께서는 3년 전에 존재하기를 멈춘 것 같습니다. 탐정이 보고했다. 그가 두드리는 모든 문은 그의 면전에서 닫혔다. 그가 가는 모든 길은 막다른 길로 끝났다. 서연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세상에서 자신을 성공적으로 지워버렸고 지훈은 이제 그 떠남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이 이유 없이 다시 떨릴 때마다 그의 초조함은 더해갔다. 시간은 점점 촉박하게 느껴졌다. 몇 주 동안 막다른 길에 부딪힌 후 지훈은 거의 포기 상태였다. 그는 텅 빈 서재에 앉아 이제는 쓸모없는 종이뭉치처럼 느껴지는 의학 저널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방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 몇 개에 닿았다. 그가 대학 시절부터 쓰던 물건들로 미쳐버리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그는 그 상자들을 열기 시작했다. 안에는 낡은 의학 교과서, 복사물 뭉치, 그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과거의 기억들이 들어있었다. 한 상자 바닥에 얇은 천 표지의 노트 한 권이 끼어 있었다. 지훈은 그것이 서연의 것임을 알아보았다. 아마 예전에 이사할 때 빠뜨린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병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는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서연의 단정하고 가지런한 손 글씨가 있었다. 이것은 일기가 아니었다. 약초 일지였다. 페이지마다 식물 스케치와 함께
라틴어 이름과 효능이 적혀 있었다. 재배 방법, 수확 시기, 가공법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기록들 사이에 개인적인 문단들이 끼어 있었다. 12페이지. 국화. 할머니 말씀으로는 푸른색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했다. 대추와 함께 끓이면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 여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시험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자주 두통을 앓는 걸 보니 안쓰럽다. 27페이지. 병풀. 흔한 들풀이지만 효능은 놀랍다. 예전에 할머니는 내가 공부할 때 암기가 잘 되라고 항상 병풀차를 끓여주셨다. 어쩌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여보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지훈의 심장은 쥐어짜는 듯했다. 모든 문장은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진심과 관심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그 기록은 다른 것들보다 더 최근의 것 같았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도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흙으로 돌아오너라. 지리산 자락 할머니 댁에서는 모든 상처가 커피꽃 향기와 시원한 아침 공기로 치유될 수 있다고. 언젠가 나도 그곳의 할머니처럼 나만의 약초밭을 갖고 싶다. 지리산 할머니 댁. 바로 그거였다. 그의 어두운 절망의 터널 끝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이었다. 지훈은 노트를 꽉 쥐었다. 그는 마을 이름도 정확한 위치도 몰랐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다. 그 여정은 지훈이 알던 모든 것의 정반대였다. 그는 편안한 유럽 세단을 더 작고 튼튼한 렌터카로 바꿨다. 그는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벗어나 푸르고 아름다운 시골을 관통하는 구불구불한 지방도로 들어섰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더 명확하게 보았다. 한때 그의 야망의 상징이었던 마천루들은 이제 오만한 감옥처럼 보였다. 그는 붐비는 재래시장을 지나며 서연처럼 강인한 여성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 그는 이런 세상을 경멸했다. 이제 그는 그 안의 칵테일 파티나 이사회 회의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정직함과 힘이 있음을 보았다. 그는 지리산 주변의 몇몇 읍내에 들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낡은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다. 실례합니다. 사장님. 이 여자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근처 할머니 댁에 산다고 들었는데. 약초를 다루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한 작은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낯이 익은데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저 위 청울리에 아주 용한 약초 전문가가 한 명 있어. 젊은데 실력은 노인네 같지. 이름이 아마 서연 씨였던가.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청울리요? 네, 이 길 따라 쭉 올라가세요. 나중에 안내판이 있을 거예요. 초록 숨결의 서연 씨를 찾는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초록 숨결. 그 이름은 너무나 평화롭게 들렸다. 지훈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커피밭과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점점 좁아지는 오르막길을 운전하며 그는 단지 한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는 후회로의 귀향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망가져버린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오르막 흙길은 아름다운 마당에서 끝났다. 초록 숨결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그를 맞이했다. 그곳에는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건물이 서 있었다. 절반은 가게, 절반은 무성하고 잘 가꿔진 약초밭과 하나가 된 개방된 툇마루였다. 생강, 강황, 그리고 꽃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지훈의 긴장된 심경을 안정시켰다. 여행의 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차는 그 평화로움 속에서 너무나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비싼 옷은 이제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천국에 침입한 불청객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서 나와 포장된 꾸러미를 들고 미소 지으며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밭 한가운데 민트와 라벤더 화분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작은 가위로 마른 잎을 다듬으며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위로 틀어올렸다. 그녀가 일어나 바구니를 집으려고 돌아섰을 때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연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그가 기억하는 여인은 종종 피곤해 보이고 지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이 여인은 평온함을 발산했다. 햇볕에 더 그을렸지만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 그녀의 몸짓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연약함의 흔적은 없었다.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힘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근처에서 꽃을 따는 아이와 이야기하며 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자유롭고 맑고 진실했다. 지훈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태양이 되어 있었다. 여행 내내 모아온 용기의 마지막 조각을 가지고 지훈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긴 그림자가 땅 위에 드리워지자 서연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잠시 놀란 표정으로 바뀌더니 이내 예상치 못한 평온함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인식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아. 지훈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똑바로 일어서서 손에 묻은 흙을 털었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낯선 사람을 관찰하듯 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지훈 씨, 그녀가 불렀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들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만들었다. 이런 시골 마을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서연은 그가 바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약이 필요해서 오셨다면 텐마루에서 기다리세요. 이 일만 끝내고요. 그녀는 마치 지훈의 존재가 그녀의 오후 일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듯 다시 약초 잎을 줍기 시작했다. 그 태도는 어떤 욕설보다도 지훈을 더 아프게 때렸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기다려야 하는 손님, 잠재적인 고객일 뿐이었다. 굴욕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그는 툇마루의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는 서연이 일하는 방식, 그녀가 식물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 지나가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온전한 삶을 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남색으로 물들일 때쯤 서연은 마침내 일을 마쳤다. 그녀는 따뜻한 차 두 잔을 가져와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차 향기는 그의 기억 속 향기와 똑같았다. 그래서 서연이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침묵의 증인이 된 저녁 노을 아래 절망감의 자존심이 모두 깎여나간 지훈은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는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의 진단, 망가진 경력, 모든 현대의학 치료의 실패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어려운 일을 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어스름한 저녁빛 속에서 그 떨림은 선명하게 보였다. 한때 칭송받던 손이 이제 바람에 날리는 말은 입처럼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아파,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끓여주던 차가 생각났어. 그것만이,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모든 짓을 생각하면 이런 부탁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만했던 외과 의사는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고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그리고 그녀 앞에서 울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훈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만이 있었다.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가 치유사의 연민과 부딪혔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의 정적과 들려오기 시작하는 밤벌레 소리가 지훈에게 고통스러운 틈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마침내 그녀가 말하고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어가는 찻잔과 함께 지훈을 홀로 남겨두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의 떨리는 손의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일부, 아직 상처를 간직한 부분은 그 남자를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다. 그가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마땅한 정의였다. 하지만 그녀의 다른 부분이 말했다. 지난 3년간 할머니가 빚어낸 부분, 치유사로서의 부분이었다. 그녀가 가진 기술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아픈 상태로 찾아온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녀 자신의 소명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뒷마루에서 명상 중인 할머니를 찾아갔다. 달빛 아래 그녀는 자신의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주에 깊게 듣고는 바구니에서 강황뿌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걸 보거라, 아가, 할머니가 말했다. 이 강황은 쓰지만 위 속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단다. 이놈은 그 위가 좋은 사람의 것인지 나쁜 사람의 것인지 결코 묻지 않아. 그저 약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뿐이지. 할머니는 손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약초꾼으로서 너의 소임이다. 그의 오만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의 과거가 지금 내 손에 있는 선물을 오염시키게 두지 말거라. 그 현명한 말은 서연의 혼란스러운 안개를 꿰뚫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지훈을 만났다. 서연의 얼굴은 평온했고 시선은 단호했다. 도와줄게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서연은 즉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을 돕는 건 우리의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초록 숨결을 찾아온 환자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철저히 전문가적일 거예요. 당신은 내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했다. 여기서 치료받는 동안 내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해요. 당신은 뒤편 손님용 별채에 머물게 될 거고 치료비와 숙박비 대신 매일 아침밭에서 나를 도와야 해요. 동의하나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뭐든지. 서연아, 동의할게. 그는 자신이 받게 될 치료가 단지 그의 손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남은 오만의 찌꺼기를 모두 긁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디지털 알람이 아닌 닭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수천만 원짜리 매스를 잡던 손은 이제 잡초를 뽑고 식물에 물을 주는 법을 배웠다. 그 일들은 고문과도 같았다. 떨리는 손 때문에 일은 힘들었고 그가 뽑아낸 잡초 한 포기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를 약속한 그대로 대했다. 환자로서 그녀는 단호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지훈이 하루 3번 마셔야 하는 쓴 약초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호흡법과 간단한 명상을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관찰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삶을 보았다. 그는 서연이 직원들과 함께 웃고 마을 아이들에게 참을성 있게 식물 이름을 가르쳐주고 노인들의 하소연을 존중하며 들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존경받고 사랑받았으며 그녀의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그 모든 것을 그녀는 학위 없이, 사치 없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편 없이 이루어냈다. 어느 날 오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좁은 시골길을 힘겹게 올라와 초록 숨결 바로 앞에 멈췄다. 안에서 큰 선글라스와 하이힐을 신은 유라가 내렸다. 그녀의 신발은 곧바로 진흙탕에 빠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김없는 혐오감이 드러났다. 그녀는 뒷마루에서 생강뿌리를 손질하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옷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강지훈, 여기서 숨어 있었구나.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미친 사람처럼 널 찾아다녔는데 이런 누추한 마을에서 흙장난이나 하고 있었다니. 제정신이야. 유라야,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 내 경력을 위해 싸우는 대신 사이비 약장수 환자가 되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여자, 이 평범한 여자한테 돌아왔다는 거?
그녀는 막 안에서 나온 서연을 가리켰다. 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만 제 환자분은 지금 치료 기간 중입니다. 감정적인 압박을 주지 말아주세요. 유라는 비웃었다. 환자, 웃기지 마.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난 너랑 끝났어. 아빠가 도시에서 내 경력이 완전히 끝나도록 손 써주실 거야. 다시는 날 찾지 마. 그녀는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빼서 땅에 던졌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났다. 멀어지는 그녀의 차 소리는 짙은 정적을 남겼다. 지훈의 예전 삶으로 가는 마지막 다리가 무너졌다. 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을 찾아갔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난 널 버린 게 아니었어. 서연아. 내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린 거였어.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지훈 씨.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 인정은 어떤 용서보다도 더 큰 위안을 주었다. 3개월이 흘렀다. 지훈이 받은 치료는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약초,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그의 손떨림은 훨씬 줄어들었다. 그의 손은 이제 일상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미세한 떨림은 항상 남아 그의 오만함에 대한 영원한 상기 장치가 될 것이었다. 그는 다시는 외과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청울리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해뜰 무렵 밭에서 서연을 만났다. 떨림이 훨씬 좋아졌어. 지훈이 말했다. 네게 목숨을 빚졌어. 서연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다. 나 많이 변했어. 여기서 많은 걸 배웠고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어떤 쓴맛도 담기지 않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는 아침의 황금빛으로 물든 자신의 밭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아져서 기뻐요, 지훈 씨.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는 것도 믿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을 용서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평화로 가득했다. 당신이 부쉈던 과거의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녀의 영혼은 이 밭의 흙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것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내 손으로 직접 세웠어요. 내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이 흙냄새, 마을 사람들의 미소, 자라나는 모든 새싹에 내 행복은 더 이상 과거에 있지 않아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는 서연을 그의 아내로서도 그의 치유사로서도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 진정으로 보았다. 그는 이해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가 속삭였다. 행복해, 서연아. 당신도요. 지훈 씨. 그날 아침 지훈은 청울리를 떠났다. 유명한 외과 의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도록 강요받았던 한 남자로서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는 외딴 지역의 작은 의원에서 일반의로 헌신하며 종종 잊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갚고 있다고 한다. 서연은 마을에 남았다. 지훈의 차가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밭을 향해 돌아섰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올라 그녀가 폐허 속에서 세운 그녀의 세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강했으며 온전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그녀가 마음의 치유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을 돌보듯 스스로 가꾸고 키워나갈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각기 다른 두 길에서 끝을 맺었다. 서연은 자신의 힘을 찾았고 지훈은 자신의 후회를 찾았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그를 위해 용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겠습니까?